여러분 설 연휴 안전하게 보내셨습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와 설 연휴 전날 여행을 다녀온 광주 종합병원 의료진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동안 타 지역을 찾은 시민들에게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 지난 11일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가 자치구에 잇따랐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남지자체가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3만여 명이 전남 농촌으로 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순천향대 의료진을 접촉한 광주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만남을 통해 지역 간의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오늘부터 완화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서울 순천향대병원 코로나19 확산이 광주까지 번졌습니다. 순천향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 634번째 확진자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0일 광주의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때 함께 만난 3명의 광주 시민이 모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중 2명은 광주 한 종합병원의 의료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마치는 대로 시설 조치와 전수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선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설 연휴 지인을 만난 시민들의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타 지역을 방문하셨거나 지인을 만나셨던 분은 가급적 거주지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0시부터 광주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됐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던 식당과 카페, 노래 연습장은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합니다. 설 연휴 동안 광주 전남 확진자가 한 자릿수씩만 증가했지만 마지막 날 타 지역을 통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나주에서 시리아인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나주에 사는 시리아인 2명이 지난 6일 경기도 여주에서 가족 모임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검사에서 시리아 국적의 자녀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혹시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광주에서 방역 지침 위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11일 이후 159건의 방역 지침 위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공원에서 5명 이상이 모여 축구를 하고 있다거나 이웃집의 소음을 듣고 5명 이상이 모인 것 같다며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자치구는 5인 신고나 중복 신고를 제외하고 추가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도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25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해 11월 생필품 등을 사기 위해 광주의 한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포근함 속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무렵까지는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의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린 모습입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도 가득한 상태인데요. 비가 그친 오후부터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연휴 내내 정말 포근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또다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기온 7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무려 10도가량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이면 종일 영하권에 머물면서 날이 더 춥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 예비특보는 오늘 낮부터 발효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각 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전남만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유치 정책으로 매년 3만여 명이 넘는 귀농귀촌인이 전남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한평으로 귀농한 최정일 씨. 한평에서 농사를 지은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5, 6년 전부터 백향과를 재배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장목 선택과 판로 확보 문제 등으로 초창기 귀농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도 많았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술센터와 한평군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귀농인이라기보다 농사꾼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귀농귀촌협의체를 만들고 최근에는 청춘 영농조합 법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미 정착한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맞춤형 영농교육 등은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의견도 수렴해서 다양한 맞춤형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전남 귀농귀촌 가구는 2,020가구와 28,273가구로 4년 전부터 매년 3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농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사업은 물론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귀농사노천 종합지원 서울센터와 귀농인의 집 운영, 전남에서 살아보기 시책 등은 귀농귀촌인이 전남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에서 살면서 좀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보도 습득하고 또 현지의 주민들과 교류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서 전라남도가 올해 귀농사노천 분야에 투입할 예산은 136억 원.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전남 농촌마을에 귀농귀촌인이 꾸준히 찾으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바이오 등 보건 의료 분야 기술 개발을 연구할 화순 전남대병원 의료혁신센터가 오는 2024년 완공됩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바이오 등 관련 분야의 창업 기업들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병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의료혁신센터가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완공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 전대병원 의료혁신센터는 국비 등 6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 사례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시는 군 관련 당사자의 고백과 증언, 목격담과 피해 사례, 행방불명자나 안매장 관련 내용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제보를 받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진상규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46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차기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내에서 이른바 제3후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대선 판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3후보론이 나오는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친문 당원의 표심이 두 후보에게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아직 대세론이 형성이 되는 35%의 지지율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지난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과 강하게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 말은 열혈 당원들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강하게 비토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대표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그 친문 당원들의 표심을 거스르는 사면론을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는 13명의 대선 주자가 있다고 해서 13용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제3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어떤 분들 있나요? 네, 우선 13용 이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친문 당원들이 이재명의 야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요. 13명이나 된다고 그래서 저도 놀라서 찾아봤는데 그 당대표 또는 광역단체장 경험이 있는 후보들을 추려보니까 13명이나 됐습니다. 이 중에서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후보로는 그 정세균 총리, 그리고 영남 지지 기반이 있는 김부겸, 그리고 김두관 의원, 그리고 86그룹의 대표적인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있습니다. 네, 대선까지는 1년, 민주당 후보 선출까지는 반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제3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여권의 대선 후보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지금 그 의미에서 당내에서 대권 경선 연기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리적으로 촉박한 시간이라는 건데요. 당내 예비 경선 일정이 보니까 6월 말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4월 재보선 이후 한 2달이 못 되는 시간 만에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파괴력을 가지는 이슈라고 하면은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이벤트입니다. 제3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정세균 총리가 가장 마음이 급할 텐데요. 그 이유는 이낙연 대표가 4월 재보선에서 성과를 거둬버리면은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의 표가 정세균 총리에게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그 제로선 경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세균 총리가 그 두 자릿수를 얼마만큼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언급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요. 친문 당원의 표심을 한 번이라도 좌지우지해봤던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려 상징성이 있는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데요. 지금 그 2012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박근혜에게 패배한 이후에 가입을 했던 당원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입을 보고 정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지선언만으로도 그 특정 후보의 그 대권 지지율이 10%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시민 후보가 직접적으로 등판을 하진 않겠지만은 지지선언 형태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3 후보가 급부상한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한 가지 냉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될 게 이재명, 이낙연 이외의 제3의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지금 기록하고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히 2부 리그입니다. 그럼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아성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2부 리그를 제패한 챔피언의 자리에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김부겸, 김두관, 뭐 정세균, 박용진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합의 추대 방식으로 단일화가 돼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파괴력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6월 말로 예정된 예비 경선 그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20년 전 유해창 전 총리를 저격하기 위해서 구룡의 단일화가 있었지만은 실패했던 그 전례가 있었습니다. 네, 남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선판도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전남의 교육 현장도 새 단장을 합니다. 학생이 줄어 걱정이던 농어촌 학교에 공연장과 카페 같은 이색 공간이 선보이고 또 서울의 친구들이 가족과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즈 카페처럼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1, 2학년 아이들이 요리 실습에 한창입니다. 식사를 마친 학생들은 캠핑 텐트가 설치된 놀이공간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나무마루가 깔린 소극장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뛰놉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선정되며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곳은 놀이시설 배치부터 색상 선택까지 학생들의 자치 모임인 다모임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작품입니다. 쪼방,
개미굴, 호주머니 같은 톡톡 튀는 이름들도 모두 아이들의 아이디어입니다. 2층에서 친구들이랑 무서운 이야기 하거나 숨바꼭질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32곳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2개 학교에서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인접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교육과정과 예산을 공유하게끔 하는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초중 통합 운영학교를 운영할 경우에는 9학년제로 학생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자연스러운 방과 후 교육활동 교타 지도가 가능하고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도 지난달 서울 초중학생 106명을 모집하며 성황리에 첫 발을 뗐고 올해 2학기에도 추가로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다채롭고 쾌적한 학교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광주 전남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 미달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전남 주요 대학들의 2021학년도 수시와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각 대학들은 지난달 5일 수시 등록을 마감했고 정시 등록은 오는 19일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상당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대학들은 올해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할인 등을 제시하며 학생들의 등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학들이 새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국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3월 입국 예정인 광주 캠퍼스 외국인 유학생들은 모두 274명으로 전원 5.18 민주교육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생활관에서 2주 동안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330명이 입국할 예정인 호남대학교는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대형 버스로 학생들을 옮길 예정이며 이후 기숙사에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도해의 비경을 간직한 신안군의 섬들이 속속 다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끝나면 신안의 관광 산업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신안군 지도읍과 임자도를 연결하는 임자대교입니다. 지도에서 수도, 수도에서 임자도로 이어지는 사장교 2개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자대교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임시 개통에 이어 다음 달 말쯤 준공돼 공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임자대교와 함께 다음 달에는 신안군 암태도와 추포도를 연결하는 추포대교도 완공됩니다.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전체 교량 22개 가운데 50% 이상 건설되는 셈입니다. 임자대교와 추포대교가 다음 달 준공이 되면 총 13개소에 대해서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9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도해의 비경을 간직한 신안군의 섬들이 이처럼 교량으로 속속 연결되면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의 섬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반월도와 박지도에는 한 겨울에도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퍼플교가 좀 소문난하고 유명하다 해가지고 한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경기도 양주에서 멀리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특히 순례자의 섬으로 명명된 기점 소학도는 지난해 관광객들이 지난 2019년보다 무려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신안군도 관광객 수요가 반토막 났지만 연륙 연도가 이어지면서 코로나 종식 이후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포스트 광적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생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이 연결되면서 신안군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관광의 블루칩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 문화재들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잇따라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관련 역사 문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유산 도시 브랜드화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향토문화재인 순천 향교. 이곳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제2101호로 지정됐습니다. 17세기 중엽의 유교 건축물로 호남을 대표하는 목조 건축이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지난 2006년 대성전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조 27년에 쓰인 상량문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보물 지정이 된 것을 전유림이 아주 뜻깊게 생각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보물 지정이 됐으니까 더 쾌적한 관광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방관의 청렴을 기린 팔마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인 팔마비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팔마비는 고려말 승평부사를 지내고 전출한 최석의 덕을 기려 세운 비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유재랑 국난극복의 역사 현장인 순천 외교성 전적지 일대도 국가사적으로 승격이 요청됐습니다. 순천 외교성 일대에는 내년까지 57억 원이 투입돼 정유재란 전적지 역사 공원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순천 외성이라는 입장에서만 문화재적인 접근을 했는데 당시에 있었던 그 전란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전적지로 사적을 지정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남도와 시지정문화재는 76점에 이릅니다. 향토문화재가 잇따라 국가문화재로 전환되면서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브랜드화 구축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